예, 그러면 오늘은 7장 주식시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4장, 5장, 6장, 3장에 걸쳐가지고 채권시장에 대해서 배웠죠. 금융이라 그러면 돈을 남는 사람을 부족한 사람한테 연결해 준다 라고 했고, 그 연결 채널이라는 것이 크게 봐서 기관을 통한 채널,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한 채널 두 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장을 통한 채널에서 대표적인 시장이 채권시장, 그 다음이 주식시장입니다. 뭐 그 외에 또 시장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8장부터는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그걸 보게 됐죠. 기관의 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기관이 어떻게 그런 금융의 기능을 하는지를 볼 겁니다. 자, 7장은 이제 두 번째 금융시장이죠. 두 번째 금융시장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덜 직접적인 자금 조달 채널로 보입니다. 첫 번째 채권이라는 것은 필요한 돈을 그냥 바로 빌리는 거죠. 그죠? 빌리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기능인데, 두 번째 시장인 주식시장도 사실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주식시장이라 그러면서 여기다가는 부제가 몇 개 더 붙어 있죠. 합리적 기대 이론, 효율시장 가설. 그러니까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이론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는 주식시장의 주가, 주식 가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이론들이 이 합리적 기대 가설과 효율시장 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뭉쳐가지고 이 7장의 제목으로 했습니다. 자, 7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뭘 보냐, 뭐 주식시장에 대한 설명도 기능적인 설명도 하겠지만, 그 이론적으로 봐서 그 가장 바탕은 합리적 기대 이론이다. 합리적 기대 이론이 금융시장에 적용될 때 효율시장 가설이 도출된다. 이 효율시장 가설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건데, 뭐 이거는 사실은 딱 뼈대되는 바탕되는 이야기고, 기능적인 뭐 지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철학적인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거시 시간에도, 거시경제 시간에 몇 번 배웠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고, 뭐 거기에 대한 반복이며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이 될 겁니다. 즉 주식시장에서의 채권시장의 채권 가격 또는 만기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수급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할 수 있지만, 소위 장기적인 가격 결정 원리죠. 장기적인 가격 결정 원리는 이런 펀더멘털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얘기죠.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거의 평균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이 이런 합리적 기대 이론 또는 효율시장 가설입니다. 자,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보통주, 뭐 주식이라는 것은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부분이 보통주죠. 그래서 주식 가격 이론을 배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주식 가격 이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이게 이제 뭐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른 설명이죠. 그것도 이제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 두 스킴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주가에 미치는 메커니즘은 달라지고 이제 그런 데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차익거래 기회가 효율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그렇죠? 뭐 소위 no arbitrage condi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익거래 기회, 그 다음에 효율시장 가설,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효율시장 가설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효율시장 가설하고는 조금 다른 이론입니다. 또 다른, 소위 어떻게 봤으면 마이너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주류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소위 behavioral economics 또는 behavioral finance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재무학이 효율시장 가설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행동재무학으로서의 몇 가지 이제 특이한 패턴, 아니면 특이한 투자자들의 행동, 아니면 심리 상태,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격 설정 원리는 효율시장 가설, 합리적 기대 가설에 바탕을 둔 효율시장 가설이 기본적 가격 설정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 아니면 주식 뭐 패턴에 따라 가지고 가격차가 또 나는 데는 이 비해비해 파이낸스 나오는 팩터가 추가돼 가지고 그런 차이가 또 난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예, 가장 기초가 되는 주식 가격 이론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주식 가격이 8만 원이다. 제일 많은 사람이 거래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사량도 제일 많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죠. 그게 현재 지금 주가가 8만 원입니다. 왜 8만 원이냐? 왜 8만 원이냐? 최근에 또 이제 또 관심 많은 게 뭐 셀트리온 주식이 30만 원이다. 왜 30만 원이냐? 주식 가격이 왜 그 가격이 결정되느냐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 이론은 사실은 첫 번째 이론이 아니라 이게 다 이론이 답니다. 이 이론은 이미 배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 결정이 일어나고 동일합니다. 똑같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은 채권도 뭔가 하면 그 채권이란 종이 쪽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것을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 종이 쪽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이란 걸 종이 쪽을 뭐 옛날에는 실물로 받았습니다. 그걸 받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현금 흐름이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쭉 배당금을 주고 뭐 나중에 또 팔면 되는 거죠. 파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쭉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의 소위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그게 주식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직은 똑같습니다. 채권 가격 결정하는 거 아니면 주식 가격 결정하는, 어쨌든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어떤 뭐 자산, 그것은 금융자산이든 아니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이론, 집가 이론, 아니면 주택 가격 이론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다 평가합니다. 자, 뭐 아파트 가격 이론을 보자.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파트를 월세를 줬다. 그러면 월세로부터 뭔가만 매년 발생하는 수익이 있겠죠. 그 수익의 현재 가치를 쭉 하면 그 아파트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예를 들어 농지라 그러면 그 농지를 뭐 자기가 경제가 수확이 나온다 그러면 매년 수확이 얼마 나온다. 그러니까 뭐 온갖 비용 다 빼고 뭐 정상적인 이윤 다 빼고 나서 그 수확이죠. 아니면 남한테 빌려줬다. 빌려줄 경우에는 세를 얼마나, 소위 도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세를 얼마나 받느냐. 그걸 뭔가 하면 쭉 지금부터 땅이란 것은 평생 가는 거니까, 영원히 가는 거니까, 영원히 받게 되는 그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그 땅값, 그 주택 가격 또는 아파트 가격, 정상적인 가격을 우리가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가격 이론입니다. 기본적인 가격 이론이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한 식이죠. 익숙한 식인데 간단하게 이제 현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8만 원 주고 샀다. 8만 원 주고 샀다. 한 주를 8만짜리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걸 사면 뭐 내년에 되면 D1, 이 밑에는 항상 아래 첨자는 기간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가지는 그 어떤 자산, 특히 여기서는 이제 미래와 현재의 거래죠. 그렇다 그러면 그 시간을 밑에 나타납니다. 0이면 현재고 그 다음에 1이면 다음 기입니다. 다음 기. 그러면 그걸 사고 나면 다음 기에 배당금을 받게 되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뭐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 배당을 하는 건 조금 소수고 대부분 배당 한 번을 합니다. 한 번을 아마 연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회사의 금융기관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연말, 회계 단위가 1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연말이 끝나고, 그 다음에 결산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주총회, 보통 이제 3월 달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한두 달 걸리죠. 걸려가지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3월 달 정도에 주주총회를 해서 이제 소위 도장을 딱 받습니다. 그럼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그 연말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익이 얼마 났다 해가지고 배당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주주총회에 올리면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주주가 찬성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배당을 주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산다 그러면 원래 배당금은 못 받습니다. 중간 배당을 하지 않는 한은 원래 못 받는 거죠. 보통 그러면 다음 기회에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파는 거죠. 판다. 뭐 다다음에 후년에 나중에 미래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단순한 예로 한 기 정도 가지고 있다. 뭐 쉽게 1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지금 사서 1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짜리 한 장을 사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그 주식 가격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8만 원이 맞냐 틀리냐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물론 이제 여기 좀 아주 황당하지만 아주 좀 무리한 과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일단은 로직을 알기 위해서는 무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팔 때 가격을 알아야 되는 거죠. 팔 때 가격. 근데 그게 무리한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8만 원 또 맞는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팔 때 내년에 1년 뒤에 가격이 얼마가 될지 그거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좀 무리한 과정인데 이거는 가정상 과정입니다. 일단 로직을 위해서. 일단 내년 내 팔 때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시다. 안다고 생각하면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 기대값을 따른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내년 가격입니다. 모르면 별 게 없다 그러면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됐다 그러면 가격이 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내년 가격입니다. 뭐 여전히 8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8만 원 어쨌든 제일 쉽게 생각하면 그거고 이제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니까 최소한 뭔가 하면 한 5%는 오르겠다. 뭐 경제 성장률보다 이건 최소한 더 성장하는 회사니까 더 오르겠다. 뭐 5%는 1년에 5%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에 비해서 5% 오르는 8만 400원 8만 4천 원이죠. 그죠? 8만 8천 원, 10% 8천 원. 8만 400원이죠. 8만 400원으로 P1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의 가격을 하나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 내년에 원래 실적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 배당금을 얼마 줄 것이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럼 이 두 값이 나오면 근데 이 값은 사실은 굉장히 예측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지만 올해 또 경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화는 되지만 주식 가격보다는 배당금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의 실적이라는 것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측해 놓은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정거사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이 다 이 D1 같은 거, D1을 다 예측하는 겁니다. 원래 이 회사는 뭘 얼마나 팔아가지고 실적을 얼마나 해가지고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고 수수익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걸 뭔가 하면 매달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이것도 예측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훨씬 더 정확한 편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값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값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현재 가격이 된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내년에 판다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배당금을 받고 내년에 팔아서 그 돈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두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하면 이게 지금 현재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8만 원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7만 5천 원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안 사겠죠. 아니면 8만 5천 원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얼씨구나 더 어렵겠다 싶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은 뭐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기를 돌려가 계산을 안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계산한 값이 현재 주식 가격보다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보다 뭔가 하면 더 이 현재 가격이, 이 계산된 가격이 뭔가 하면 현재 주식 가격보다 높은, 아니면 이 계산된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더 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게 됩니다. 사게 되고, 반대로 이 계산된 가격이 현재 주식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 그 주식은 안 사겠죠. 지금 이미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해서 안 살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격의 결정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의 기본적인 로직은 이해하겠죠? 로직은 이해하겠는데, 비제로 가격, 현재 가격, 그 다음에 내년 가격, 그 다음에 배당금, 이 메인 현금 흐름에서의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이 값이 조금 다르죠. 노테이션이 다르죠. 앞에서는 다 R을 썼습니다. 이자율. 단순히 현재 가치를 쓸 때는 시중 이자율을 쓰고, 그리고 사실은 시중 이자율은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역산으로 계산해내는 만기 수익률. 그게 시장 이자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 시장에서의 가격과 현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이게 두 개가 이퀄이 되도록 만드는 이 R, 이 만기 수익률이 채권 시장의 이자율이다. 그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다. 그 시장의 이자율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R이 아니라 K라고 적었습니다. KE. 뭔가 좀 다른 값이다. 로직은 비슷해요. 비슷하고 할인율하고 비슷한데 이게 다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주식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 자, 채권을 사는 사람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취향이 다를 수도 있죠. 취향이 다를 수가 있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이런 이 학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시장에는 다른 태도를 가진다, 애티튜드를 가진다는 것은, 그럼 애티튜드의 차이가 뭐냐? 제일 큰 것은 위험도인 겁니다. 시장의 제일 큰 차이는 위험이 다르다는 거죠. 채권 시장은 위험도가 낮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당연히 없지는 않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뭔가 뭐 국채는 뭐 위험도가 없다, 부도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국채도 뭐 외국에 발행한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국가 부도가, 그리스 국채도 그렇고 태국 국채도 그렇고 많은 나라 국채가 그랬습니다. 뭐 회사채라 그러면 당연히 부도 위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받는 것이고, 신용도가 뭔가 하면 다 다른 겁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주식은 훨씬 더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훨씬 더. 채권은 그래도 뭐 어지간하면 뭐 큰 사태, 소위 부도가 안 난다 그러면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원금은 최소한 받죠. 중간에 따박따박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을 받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팔 때 원가하면 내 산 가격보다 떨어질 확률이 절반입니다.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산 가격에 비해서 팔 때 손해볼 확률이 딱 절반입니다. 이익 볼 확률도 절반이고 손해볼 확률도 절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딱 절반입니다. 딱 절반. 그게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엄청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더 높은 뭔가를 줘야 된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채권에 대해서도 그랬죠. 부도 확률이 더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레이딩이 낮을수록 트리플 A보다는 더블 A, 더블 A보다는 싱글 A, 싱글 A 제로보다는 마이너스로 갈수록 만기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거기서 더 싸게 채권을 팔아야지, 아니면 더 만기 수익률이 높아야지 채권이 팔리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죠. 주식은 뭔가 하면 채권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훨씬 더 불안하니까, 위험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야지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율하고는 다르다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이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이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 할인율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자율 같은 할인율이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최소한 5%는 받아야지. 아니면 최소한 10%는 받아야지. 따야지. 그걸 따는 걸 기대해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최소한 10%는 받겠다라는 사람들은 이 KE가 0.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0.1. 0.2. 20%는 0.2. 뭐 0.5%다 0.05가 되는 것이 이 주식 투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요식은 이제 뭐 채권 시장에서의 1년 만기 뭐 이 쿠폰 할인가 이고 이건 사실 쿠폰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일반 채권에 대한 이 가격 모형하고 동일한데 차이에 있는 요 할인율에 들어가는 것은 할인율 또는 이게 역산으로 만기 수익률인데 여기서는 주식에서는 여기에다가 주식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기간 가치 모형. 한 기로 봤을 때는 주식 가격이 이렇게 적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일반화한다 그러면 뭐 보유하는 사람들이 1년만 가지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은 장기 투자입니다. 뭐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돼가면서 단기 투자가 굉장히 좀 많아진 그 경향이 있는데 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결국은 단기 투자는 성공을 잘 못해요. 성공을 못하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죠. 그렇다고 장기라고 해가지고 하염없이 놔둔다고 해가지고 결국 성공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세는 보통은 장기죠. 그러면 1기 아니라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N 해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 식을 그냥 일반화시키면 됩니다. 배당금을 내년에 하는 거 아니라 내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02년, 22년, 23년, 24년, 25년 쭉 가는 겁니다. 내년까지. 그것을 할인하는 거죠. 물론 그때의 할인율은 내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해가지고 이 배당금에서의 현금 흐름을 쭉 계산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또한 마지막에 언젠가는 팔겠죠. 팔면 그때 N해 뒤에 팔 때의 뭐 예상 가격에다가 이것도 뭐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할인해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다 합친 것이 비절다. 뭐 1기 모형이나 N기 모형이나 동일하죠. 동일한 로직이고 단지 항수만 만연해졌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형, 주가 모형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가 모형인데 주식 가격 모형인데 이게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 배당금이죠. 그래서 일반 배당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배당금을 바탕으로 한 모형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만일 PN이 먼 미래의 주식 가격이면 PN은 PG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 마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마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주가도 모르는데 내년 주가를 어떻게 아느냐. 내년도 아니고 뭔가 하면 10년 뒤의 주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20년 뒤의 주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N이 굉장히 먼 미래다. 이 N이 굉장히 먼 미래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이게 0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먼 미래 N이 큰 숫자라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뭔가 1보다 큰 숫자죠. 성수가 높아지면 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분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0에 가까운 값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수학에서의 이 인피니트, 무한대 개념을 쓴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보내면 이건 0입니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미래에 대해 가지고 즉 가치를 계산한다. n이 무한대다 또는 n이 굉장히 큰 숫자다. 그러면 이건 거의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걸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합이다. 그죠? 이거의 합이다. 이거의 합이고 이거의 합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스메이션의 우리가 용도죠. 그죠? 스메이션 i1부터 뭐 n까지 요까지 다 합치려고 그러면 n까지죠. n까지 이렇게 하면 요게 요 첫째 항이 t를 1을 넣으면 요 첫째 항이고 t를 2를 넣으면 둘째 항이고 t가 3을 넣으면 셋째 항이고 t가 n을 넣으면 요 n번째 항 요걸 다 합한 요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까지 먼 미래의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다 합친 겁니다. 다 합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 매직이 마법이 나오는 것이 무한대의 n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항이 없어지는 거죠.
자, 물론 이 항을 없애려고 그러면 이게 0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P의 성장률이 KE보다 높냐 안 높냐라는 얘기죠. 수학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P의 성장률이 가격의 성장률이 KM보다 높다 그러면 저건 무한대로 가는 저게 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커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고 이 식은 이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데 다음 고등모형까지도 성립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PN의 성장률이 분명히 이거보다는 낮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낮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높을 수가 있어요. 성장을 계속하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죠. 한 5년 10년 동안은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엄청나게 빠른 성장 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뭔가 하면 5년 10년은 그럴 수 있지만 100년 200년 본다 그러면 결국은 다 0으로 갑니다. 결국은 다 그렇다는 거죠.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년 이상 가는 기업들이. 이게 100년 이상 가가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한참 뭔가 하면 100년 기업 찾기 뭐 운동 같은 거 하고 뭔가 하면 100년 기업을 만들자 막 그러습니다.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왜 없냐에 대해 가지고 그게 뭐 기업이 잘못 운영해 가지고 그러냐 뭐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것은 대부분 뭔가 비난 쪽으로 이야기하죠. 자식들한테 자꾸 물리주다 보니까 뭔가 개판으로 운영해가 회사를 다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이 근실하게 뭔가 하면 이제 물려줘 가지고 뭔가 하면 계속 오랫동안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튼튼한 한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비교율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이 쉽죠. 그게 됩니까? 어제도 그랬죠.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드디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5조나 손해를 보고 철수했는 겁니다. 왜냐? 기술이 변합니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는 거죠. 뭐 10년, 20년 있으면 지금 있는 직업의 반은 없어질 것이다. 좀 극단적인 예측이지만 그런 식으로 경제는 빨리 변합니다. 직업의 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있는 회사의 3분의 2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분의 2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빨리 변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 사람의 취향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쉽진 않은 거죠. 그리고 왜 변화하느냐?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더 편리한 거, 더 좋은 거 사람들이 찾으니까 변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나 변화라는 것이 대부분 발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그게 퇴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과연 그게 발전이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결국은 그건 인간의 선택인 겁니다. 사람들이 더 새로운 걸 선택하기 때문에 옛날 것이 뭔가 하면 퇴보되고 안 팔리고 그 기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각자 모든 인간들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기술이 변화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뭐 또 새로운 상품을 또 환호하고 새로운 기업을 환호하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기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안 없어지려고 알고 있다고 보면 계속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면서 뭔가 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버리고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조까지 손해보기 전에 사실은 LG가 이제 스마트폰 철수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5년 됐어요. 나온 지가 한 5년 됐죠. 그죠? 그때 과감하게 철수하고 다른 쪽으로 갔다. 라면 또 다른 뭐 가정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뭐 덜 손해보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이 과거를 보고 이제 그 재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변화에 대해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변화한다. 거죠. 뭐 결국은 이 판에서 뭔가 하면 뭐 살아남으려 그러면 아니면 성장을 하려 그러면 일자리를 계속 만들려 그러면 계속 먼저 성장하는 거, 먼저 변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업이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계속 만들어지고 뭐 고용도 만들어지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안 망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 겁니다. 기업이 자선사업하는 것은 아니죠.
안 망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잘하는데 그게 보통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년 갈라 그러면, 100년 갈라 그러면 그 업종을 한 대여섯 번은 바꿨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 갔던 회사가, 세계적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뭐 유럽에는 가족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한 200년 정도 가는 회사도 있고, 시장 중심주의적인 미국에서 제일 오래 갔던 회사, 그러니까 큰 회사 중에서,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제일 오래 간 회사가 GE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GE가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망할 때가 됐죠.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이제 파산 선고를 곧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GE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세계 비행기,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양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전자, 뭐 아니면 그전에는 이제 뭐 이 발전기, 그러니까 발전소의 전기 만드는 발전기, 뭐 그런 등 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명예회사는 거죠. 근데 그 회사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주업종이라는 것이 몇 번이나 바뀌는 거죠. 뭐 따져보라고요. 100년 됐다 그러면 항공기 엔진이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게 오래됐을 리가 없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변화하는 기술, 변화하는 그 기술이나 산업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변화했기 때문에 한 100년은 따라갔는데 100년은 따라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버겁더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혼나갔는데 이게 PN이 뭔가 하면 K보다 크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갈 회사는 없다라고 가정해도 충분합니다. 그건 거의 별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뭔가 하면 이걸 좀 이 식으로 만들면서 n을 굉장히 큰 숫자, 뭐 극단적인 무한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큰 숫자가 된다 그러면 이 숫자는 이 값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무시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현금 흐름은 요 배당금 가지고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해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그러면 P0 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항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항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N개 아니면 무한대까지 많은 항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P0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계산하기는 힘들겠죠.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하나의 가정과 이론을 더 추가합니다. 자, 요식을 가지고 이용해서 다음에는 고던의 배당 성장률 모형을 찍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떤 걸 집어넣느냐 그러면 자 여기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P0는 이렇게 나오고 또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데 이 두 식 관계에서 고던 성장, 배당 성장률 모형의 가정을 알 수 있는데 요 식을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는 D1이 D0 곱하기 1 더하기 G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배당금 뭐 이거는 올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배당금을 준다 뭐라는 경우 어쨌든 한 기간의 배당금이 이제 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죠. 다시 쓰면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만 간단하지만 풀면 이렇게 많은 항이고 항의 숫자가 개수가 많아가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그 값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이 D1이 얼마고 D2가 얼마고 D3가 얼마고 라는 거죠. D1 정도는 리서치에서 많이 나옵니다. 올해 배당금 아니면 내년 배당금 정도는 잘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배당금이 얼마일 것이냐. 또 그 다음에 배당금이 얼마일 것이냐. 매년 배당금은 다를 거죠. 거기에 대한 예측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분모는 딱 하나입니다. 내 요구 수익률. 숫자 하나 있죠. 그냥 내가 20%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0.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분자는 이 항수만큼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미래 기업의 뭔가 하면 이 영업 결과를 나름대로 다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너무 어렵다.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
좀 이제 간단하게 가정하는 것이 고던의 배당 성장률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배당 성장률. 배당이 G라는 성장률을 가진다라고 가정한 거죠. G. G의 성장률을 가지는 배당금이라는 것이 G의 성장률을 가진다. G의 성장률이 이제 몇 퍼센트야 모르죠. 그건 뭐 추정하기 나름이고 가정하기 나름인 건데 어쨌든 매년 성장률이 일정한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배당을 이야기할 때 뭐 사진에 하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배당하고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배당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배당과 기업의 어닝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단기 순이익, 기업의 단기 순이익. 더군다나 이 같은 경우에는 한 주식 가격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당 단기 순이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기업이 한 해 동안 기업이 운영을 해가지고 결산을 하고 나면 뭐 손해를 봤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걸로 바뀌고 어떤 이익을 봤다.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다 비용을 떼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내고 난 뒤에 남는 돈이 소위 순이익입니다. 남는 돈이 순이익이고 그러니까 비용이란 것이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돈 빌렸으면 이자도 다 주고 뭐 어떤 건 다 하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난 뒤에 남는 그게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단기 순이익 가지고 그걸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줄 수가 있고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주들에 따라 가지고 주주들에 의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 배당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 일부만 배당을 해주고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왜 배당을 안 하고 남기냐 그러면 그 남긴 것은 그거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기업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유지돼갑니다. 기계를 쓰기 때문에 기계를 뭔가 몇 년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갈아야 되는 거죠. 공정에 대해서 뭔가 하면 계속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산업일수록 새로 공장 짓고 새로 뭐 R&D 하고 계속 투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위해 가지고 남기고 배당은 조금 해주자. 그래서 그 순이익인데 은행 가지고 다 배당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배당하고 일부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수익에서 남겨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할 수도 있어요. 소위 증자라고 이야기하죠. 증자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을 얻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자를 한다 그러면 그게 비용이 따르고 그 다음에 증자를 한다 그러면 증자했는 비율만큼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희석된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순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굳이 배당할 필요 없고 그걸 놔두고 증자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배당 증자 과정에서는 또 다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는 뭐 일부만 배당을 하고 많이 남기죠. 남겨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긴 걸 가지고 사내 유보라고 회계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 종종 나오는 것이 사내 유보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나눠 가지자. 이거 내라. 근로자들 나눠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내 유보라는 것이 유보로 남긴 게 아닙니다. 그 회계적으로 그렇게 남긴 액수고 그 숫자는 이미 뭔가 하면 투자한 데 다 들어가 있는 돈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뭐 주주들이 그 추가로 이익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것이고 대부분 그건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투자가 된 것이죠. 일부 회사는 현금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내유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용어의 실제 내용은 모르고 뭔가 용어만 보고 돈 남아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돈 나눠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금 흐름, 배당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 배당해주는 배당금이 아니라 기업이 매년 얻게 되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죠. 물론 주당으로 봐야 되겠지만 단기 순이익을 봐야 됩니다. 그걸 배당해주든 안 해주든. 그리고 이제 재무이론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해봤는데 실증 연구 결과 보면 배당을 해주는 게 낫냐 안 하는 게 낫냐에 대해 가지고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해주든
아니면 배당을 안 해주면 안 해준 만큼 사내유보로 남기게 되면 그만큼 투자를 회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높아집니다. 주가가 높아지는 거죠. 배당으로 돈을 받을래? 아니면 너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재산이 늘어날래 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뭔가 하면 그 재산이 늘어나는 걸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주식 가지고 있는 가격이 늘어났기 때문에 몇 장 팔아가지고 그걸 쓰면 됩니다. 그럼 배당 받는 거하고 똑같죠. 특히 이제 배당보다는 이게 사내유보가 나은 것이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소득세가 이자 소득세율하고 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은 안 됩니다. 그래도 한 20%는 되죠. 20%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거액 투자자, 그러니까 배당금이 뭔가 하면 억대가 됐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거의 절반까지 올라갑니다. 몇 억대가 된다 그러면 절반이 올라가는 거죠. 배당을 해주면 절반이 날아가는데 절반 주면서 뭔가 배당을 해주면서 절반은 세금으로 내고 나가 절반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주식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가격 오른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논의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 가지고 세금은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부과하지만 부과를 안 하고 있죠. 부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실은 세금을 안 내는 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들은 뭔가 배당해 주는 것보다는 그게 주식 가격으로 오르는 걸 더 선호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내유보로 남겨가지고 그게 그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안 늘어나고 경영진이 뭔가 하면 그걸 가지고 횡령을 했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일이 안 생긴다 그러면, 오히려 뭔가 하면 사내유보 배당을 안 해주고 남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사내유보냐, 배당이냐. 기업의 성과는 사내유보가 더 낫습니다.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은 성장 산업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몰락 산업입니다. 많이 남겨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업종 자체가 그런 업종이라는 얘기죠. 성장 업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은 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할 데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은 다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돈 들고 있어봐야 쓸 데가 없는 거죠. 쓸 데가 없다 그러면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일수록 주가는 안 오릅니다. 안 오르는 것이 그런 산업 자체, 더 이상 투자할 데도 없는 산업 자체는 점점점 산업이 쪼그라드는 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것이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당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배당이 아니라 이제 earning이다라는 거죠. 또는 단기 순이익을 의미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매년 G%로 오른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다 그러면 최소한 평균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가는 거죠. 뭐 특히 제조업이 들어가면 그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뭐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2% 내지 3%다. 그럼 매년 3%는 성장한다라는 거죠. 기업이 그 정도는 해야지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3%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매출도 3% 늘어나고 비용도 3% 늘어나겠죠. 그렇다 그러면 순이익도 3%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이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매년 경기 변동에 따라가 한 해는 뭐 한 10% 성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마이너스 5%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죠. 경기 변동에 따라 그렇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쭉 추세를 본다 그러면 추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고정 성장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전의 고정 성장, 고정 배당 성장 모형입니다. 배당 성장률 모형인데 고정 배당 성장률 모형이죠. 고정. 성장률이 딱 고정. G로 고정됐다. 그러면 D1은 여기다가 그 전기에다가 G%, 5%라면 5%. 그러면 1.05를 곱한 거죠. 공한 값이 되고. 그러면 D2도 계산되고 D3도 계산되고 쭉 다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골치 아픈 많은 N개의 항들의 D가 뭔가 하면 이 식에 따라가 쭉 다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요 D에다가 D를 일반항으로 그렇게 집어넣어 계산을 해버리면 요 값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소위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을 겁니다.
순열을 뚝 다 합치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하면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분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D1인 거죠. D1. D1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어느 걸 쓰느냐 그건 자유입니다. 요게 이 항이 적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게 보이죠. 그래서 요런 항으로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버린다 그러면 간단하게 주식 현재 가격이 얼마다라는 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자, P0는 D1, 그 다음에 KE, G 알 수 있는 거죠. 요 세 값만 알게 된다 그러면 현재 이 회사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를 볼까요? 아직까지 좀 정리를 더 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를 보면, 아직 정리 중이라서 덜 집어넣었는데, 이걸 하나를 봅시다. 이거 좀 정리 다시 끝나면 아마 여기 스마트 리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교재 슬라이드에 이제 숫자 예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자, 숫자 예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2년 전 데이터인데, 2018년 5월 현재 SK 하이닉스 주가가 9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다 싶지만, 지금도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지금 한 14만 원 정도 합니다. 계속 8, 9만 원 정도 왔다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지고 13만 원 정도입니다. 자, 9만 원이고, 그때 원래 주당 2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주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양대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양대. 세계적으로 D램 생산의 양대 회사가 되죠. 세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구조죠. 거기다 마이크론까지 합쳐가지고 세 회사 과점 구조인데, SK가 특히 D램에만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조금 다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9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2018년 한 해 동안의 배당금 수익이 한 주당 2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KE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건 그냥 가정을 합시다. 한 10% 정도자.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하면 2%도 못 받죠. 그러니까 한 10%만 줘도 따도 주식 투자할 것이다. 그런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한 5%만 따도 좋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도 충분히 다들 투자하죠. 조금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면 좀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해 한 10%라고 보자. 자, 이런 경우에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 현재 지금 9만 원이 됐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통해가 역산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배당금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그 예상을 이 데이터에서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상은. 그러니까 고도의 배당 성장률 모형 동일한 거죠. P가 뭔가 하면 9만 원이죠. 그죠? 9만 원이고 P는 현재 배당금 2에다가 1 플러스 G 1 플러스 G. 그러니까 올해 그 수익만, 배당금만 있으니까 내년 배당금에 대한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올해 값을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플러스 G. 이게 내년 배당금이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0.1이 요구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 성장률이죠. 그죠? 요게 앞에서 본 요식 그대로입니다. 배당 성장률 모형식. 고돈의 배당 성장률 모형식. 요거죠. 여기 9만 원. 여기 9만 원이고 여기 D재료가 2만 원이었고 여기 1 더하기 G 이 G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이고 여기가 KE가 0.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 G가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집어넣고 나면 여기다가 P0 들어갔고 D0 들어갔고 K 들어갔다. 미지수는 G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G가 얼마인지 역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현재 만약에 주식 가격이 주가가 9만 원이 됐다. 그렇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래도 물론 이제 가정은 이 주가는 이 모형을 따른다라는 가정은 필요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배당금이 얼마나 아니면 배당금 정확하게 말하면 은행입니다. 수익이 단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성장률을 이룰 것이냐, 성장을 어떤 추세로 성장을 할 것이냐의 예측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계산해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 예측은 식이 요래되는 것이고 요걸 계산하는 것이지 분모를 양변에 곱한다 그러면 뭐 여기 2 빼기 2g는 양변에 곱하면 0.9 빼기 9g가 되는 것이고 g를 합쳐가지고 풀면 g는 마이너스 0.1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g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은 배당 성장률이 배당금 성장률 또는 순이익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어떤 기업이 왜 기업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왜 하냐는 얘기죠. 아니 뭐 플러스도 성장이 10%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건 뭔가 하면 배당을 2만 원씩이나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순이익이 주당 2만 원씩이나 나오는 회사인데 주가가 9만 원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과대하게 놓고 곧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었죠. 이때가 뭔가 하면 지금 다시 뭔가 반도체 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뭔가 하면 D램 사이클 때문에 굉장히 예상 밖으로 이 배당 수익이 높은 때였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을 본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이거죠. 이거 주당이 아니라 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2016년에는 3조, 17년에는 10조, 18년에는 15조, 그 다음에 19년에는 2조 정도로 될 걸로 예상했고, 이때 2조로 예상했고, 그 다음에 19년 4월 1일에 뭔가 하면 당시 컨센서스는 한 6조였습니다. 6조였는데 실제 2019년 결산으로 보면 2조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18년에 15조다가 뭔가 19년에 2조로 확 떨어졌죠. 근데 이게 뭔가 이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나빠졌느냐, 뭐 굉장히 잘못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잘못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미 사람들이 이건 다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3에서 15로 가는 것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 이제 반도체 경기가 그때 한참 뭐 아마존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면서 D램에 대한 수요가 예상 밖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D램 가격이 뭔가 하면 2배, 3배 올랐습니다. 똑같은 물건 만들고 있는데 어차피 이익 보고도 만들고 있는데 가격이 2배, 3배 올랐으니까 D램 한 개당 수익률이 뭔가 하면 60%, 70%였습니다. 그 정도로 되면서 엄청난 이익을 생긴 거죠. 엄청난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늘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D램 뭔가 하면 그에 대한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충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반영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 거죠. 실제 이제 보기 나름인데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퍼 어프로치로 이야기하면 주당 수익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10배 아니면 20배 정도는 주가는 형성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10배라 그러면 20만 원이고 20배라 그러면 4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9만 원이다. 그러면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겁니다. 저평가되는데 이게 왜 저평가되느냐? 이 이야기는 고전의 고정성장력 모델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저평가됐다는 말은 결국은
뭐 사람들이 요구 수익률이 갑자기 변했을 리는 없겠죠. 유일하게 변한 것은 배당금, 이 G 자체의 값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이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커진 것이고 이게 곧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한 거죠. 되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마이너스 뭔가 하면 50%입니다. 50% 아니죠. 마이너스 80%입니다. 이게 뭐 3조에서 20조로 늘었다. 이렇다 그러면 7배 6배 늘었죠. 6배 늘었다가 20조가 뭔가 하면 2.7조로 줄었다. 90%가 없어진 겁니다. 이거 뭐 예상됐다는 얘기죠. 요게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예상들이 주식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예측은 아니지만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주당 수익이 이 정도 되는 회사가 9만 원이다. 이건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근데 왜 저평가가 되느냐? 현재 주당 수익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될 때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이 값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매년 주당 2만 원, 이게 진짜 매년 2만 원 계속 준다.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비정상적이고 곧 옛날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2만 원씩 배당을 준다.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다 그러면 주가는 얼마가 합리적이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라 그러면 그때는 20만 원이 합리적이다. 요구 수익률이 10%라 그러면 20만 원이 맞고, 뭐 요구 수익률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다 그러면 0.2 그러면 5%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뭔가 40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30만 원, 40만 원. 요구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요구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2만 원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가만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퍼입니다. 평균퍼. 그러니까 이 배당금 대비 가격, 배당금, 그러니까 이 가격 나누기 주당 수익을 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퍼가 10 정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10에서 한 10, 한 2,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계속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퍼가 뭔가 하면 거의 30에 근접합니다. 30에. 한 25는 넘었어요. 25 정도 넘었던 거죠. 계속적으로 저퍼가 뭔가 하면 한 12, 13 정도 가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유럽 나라에 비해 가지고 퍼를 봐 가지고는 좀 저평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건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고평가되고 반대로 갈수록 조금 저평가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퍼로 봐가지고는 한 12, 3 정도가 평균인데 최근에는 주식 가격이 주가가 거기에 비해 가지고 거의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배가 올란다 그러면 이 모형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D 단기 순이익이 배로 오르면 주가는 배로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 안 오르고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왜 올랐냐?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더한 것이 단기 순이익도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작년 결산 지금 다 나왔는데 보면 상장사들의 작년 결산을 보면 두 회사 빼고는 다 평균적으로 90% 그러니까 10% 떨어졌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두 회사 반도체 두 회사는 이 와중에도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활성화 때문에 매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외 대부분 회사들은 뭐 매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들 은행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가는 떨어지는 게 맞죠.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10% 정도 떨어지는 게 맞는데 안 떨어지고 오히려 주가는 뭐 한 3천에 2천에서 3천으로 50% 이상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거품이라고 보는 이제 시각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고등의 성장 모형, 고정 성장률 배당 모형,
배웠고, 그것을 이제 실제 현실 우리 데이터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모형 자체가 파워풀하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이 변화들, 그 다음에 예측들을 다 가격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 가지고 왜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냐. 이거는 이제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이때 이미 시장에서 예측도 뭔가 하면 여기 비해 가지고 여기 이게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뭔가 하면 절반 이상 떨어질 거는 다 예측합니다. 예측하지만 이거는 이제 G라는 것은 고정 성장률 한 해가 아니라 쭉 무한대 동안의 성장률을 보기 때문에 저게 이 마이너스 10%로 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절반 이상으로 주는 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한 해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성장 이론보다는 상당한 이 파워풀한 툴이다. 툴이고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툴입니다. 주가를 설명하는 제일 큰 이론이고 제일 큰 실제 업계에서도 대우온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주가를 평가를 하죠. 이게 이제 주식 가격의 이론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배당은 일정한 성장률로 영구히 증가한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하죠. 그리고 또한 배당 성장률은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보다는 작다고 가정한다. 이게 필요한 것이 이 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이게 수학적인 기술적인 문제인데 요 가정이란 것이 이 마지막 항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배당이 물론 그 뭐 이걸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항을 보더라도 이것보다 더 성장한다 그러면 이 값은 계속 커집니다.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합은 무한대가 나옵니다. 무한대가 나와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가격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이 값 자체가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무한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것은 이 분모, 할인하는 부분이 분자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인 거죠. 수학적인 과정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과정도 아까 이야기했죠. 기업이란 것이 무한히 계속되는 건 아니다. 거죠. 뭐 일정 기간 동안에 한 5년,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는 있지만 100년, 200년 동안 계속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 다들 뭐 이해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식 가격은 요식을 통해 가지고 주식 가격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주식 가격의 결정 모형에 대해서 오늘